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 놓은 게 10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통상 십승지지라고 그러는데요. 십승지지는 질병이나 또는 어떤 전란, 어떤 환란이 있을 때에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십승지지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속리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부안, 그리고 예천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공주 마곡사 등등이 십승지지인데, 십승지지에서는 좋은 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길도 없고 이 첩섭산중에 정말 여기 와서 살면 누가 간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무지무지 좋았죠. 그리고 자고로 큰 사찰이 있는 곳은요 굉장히 좋아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그래요. 스님들이 오죽 알아서 땅을 잡았겠어요. 산이 아무리 커도요 사찰이 없는 곳은요 통상 가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저쪽 영천의 보현산 같은 데가 참 산이 좋거든요. 보현산 천문대 있잖아요. 왜 보현산에가 천문대가 있겠어요, 영천에? 천문학자들이 괜히 심심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곳이 보현산 천문대랍니다. 그래서 천문 관측을 하려면은 하늘에 구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저는 걸어서 가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산이 좋고 큰데 절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옛날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법주사라는 절이 있죠. 좋은 땅은 다 잡고 있죠. 조계종이, 절들이. 그런데 기가 나온다 또는 십승지지다 하는 곳이 무슨 점쟁이가 점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조용한 데가 또 햇빛 잘 드는 데가 십승지지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기도 있고 천기도 있고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거기서 기를 받아서 다시 일주일간 또 활동할 수 있는 기가 생긴대요.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제가 제수의 딜레마 게임을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게임이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게임을 또 가지고 할 텐데요. 옛날 어떤 도시국가의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우리 공주의 생일이니까 내가 술안주로 고기는 얼마든지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저 큰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한 병씩만 갖다 부어라. 그러면 하루 종일 마시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놀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저녁에 포도주 통에 포도주를 갖다 부었습니다. 아침에 잔치를 하려고 임금님이 나가서 큰 포도주 그 나무통을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포도주가 든 게 아니라 맹물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다 포도주를 갖다 붓는데 나 혼자 맹물 한 병 붓는다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몽땅 그렇게 생각하기가 전부 다 맹물을 갖다 붓는 바람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임의 결과는 내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포도주 한 병 아끼려다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악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전략이 자기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남들 다 포도주 갖다 붓는데 수십만 명이 포도주 붓는데 나 혼자 맹물 붓는다고 그것이 발각이 되겠느냐? 그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모두 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한 거예요. 전부 다 배반을 택해서 협력을 택한 게 아니고 배반을 택하니까 결국은 모두 손해가 됐어요. 모두 손해.
자, 어제 티포텟 한번 쏘아줄래요? 티포텟은 우리말로는 학자들이 대갑기, 대받아치기 그렇게 번역합니다. 대받기, 대받아치기. tit 하고 치면은 텟하고 치겠다 그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같은 어떤 소리도 미국 사람 귀하고 우리 한국 사람 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닭이 꼭 끼어온다 그렇게 하죠. 미국 놈들은 뭐라 그래요? 미국 분들은 뭐라 그래요? 코코 두들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만 들어봐도 닭이 코코 두들두 하지는 않아요. 꼭 끼어 그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는 어떻게 짖는다 그래요? 멍멍멍.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바와우 바와우 그러거든. 미국 개도 내가 들어보니까 안 그래요. 멍멍 그래요. 멍멍 그러는데 바와우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는 툭 또는 탁 탁 이렇게 친다고 그러는데 틱택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협력하라. 다시 말하면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요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요건 누가 가만히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결과가 가장 좋으냐를 게임을 한 100만 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마라. 반드시 협력해라 상대. 그러나 협력한 배반한 상대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라. 요건요 응징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만 응징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협력을 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너무 권위주의적이면 아랫사람도 응징을 합니다. 응징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잔소리가 많은 김 과장이 과회식을 했습니다. 1차로 끝났으면 좋은데 과원들이 존경하는 과장님 2차에 가십시다. 2차에 가서 고주망태가도 포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 혀꼬부라니시로 너희들 나 책임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아무럼요 100% 책임지겠습니다. 3차에 가서 드디어 골아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김 과장이 매우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아니 길거리에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은 지긴 져야 돼요. 그렇죠? 배 위에 보니까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어요. 취침 중 밟지 마시오. 책임졌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응징을 했죠. 다음부터 그 김 과장은 절대로 공짜 술을 안 먹을 겁니다. 언제 또 길거리에 갖다 놓고 밟지 말라고 써붙여놓을지 모르니까. 따라서 이 응징은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요 평판 때문에 합니다. 평판. 마찬가지로 여기서 티포텟에서도 작은 조직에서도 리더가 응징한다는 것은 그놈이 미워가지고 보복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 응징하는 것이 반드시 매우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도덕적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오른밥을 맞으면 왼밥을 돌려대라고 그랬거든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놈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이놈은 우려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등쳐먹으니까 조직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나빠지더라.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완전히 완벽한 도덕주의자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만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토미와 SBT 간의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조직은 반드시 완전한 도덕주의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징을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그놈이 자꾸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조직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원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안 하고 영원히 보복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것은 결과가 매우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더가 됐건 경기자가 됐건 간에
나는 내 행동 규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반드시 알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이거 행동 철학은 뭐야? 이렇게 되면 밑에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물러 터져가지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행동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 기준이 도덕성 그리고 전체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사슴사냥 게임인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세븐업을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업 아시죠?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 갈증이 있을 때 팍 마시면은 기가 막히게 속이 시원하죠? 세븐업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세븐업을 권장합니다. 먼저 드레스업, 옷을 말끔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서 있는 옷을 입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끔하게 입어라. 코디가 돼야 돼요. 코디가. 아주 비싼 옷 입었는데 무슨 걸레 입고 다닌 같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여성 리더분들 혼자만 코디 그렇게 잘하지 말고 돈벌이만 코치하지 말고 옷 입는 법도 좀 코치를 해주세요. 누워있는 옷 가지고 어떻게 아주 비싸게 보일 수 있는가. 특히 6학년, 7학년, 5학년 되시는 분들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시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코디를 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서양에 가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연세가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옷차림이 좋습니다. 화려하고 화장 잘하고 기가 막히게 머리 손질하고 그렇게 다녀요. 사람은 속이 중요하지만은 겉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겉이 속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사복을 입고 있을 때 행동이 달라져요. 장교복을 입고는 절대로 전봇대에도 오줌 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복을 입고 있으면 별짓을 다 해요. 다시 말하면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 자기의 행동을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행동이 아무렇게나 나오지만은 드레스업, 말끔하게 입으면, 잘 코디를 해서 입으면 자기 행동을 자기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경제학자가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을 써는 글을 봤어요. 80%를 결정하는 것이 외모랍니다. 외모래요. 나머지 10%가 말투랍니다. 말투. 말이 얼마나 점잖은가. 나머지 10%가 잡다한 것인데 말의 내용, 회사의 인지도 등등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딱 세일즈맨이 나타났을 때 우아래로 훑어보면 80%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느냐, 물건을 팔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미국 대학의 교수인데 아무렇게나 연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두 번째가 클린업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죠?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매우 심심한 교육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책상이 잘 정돈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대요.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학생은 성적이 나쁘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이 두 개가 합해서 외모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클린업. 세 번째가 쇼업. 아이 센터에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짱 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쇼업 하는 것은 짱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무슨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 뜻도 교환하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받고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쇼업. 방콕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청춘 남녀가 있는 분들, 자기가 짝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쇼업 해야 돼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우연히,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의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쇼업 하면은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쇼업 할 때 드레스업, 클린업을 해야 돼요. 엉망으로 해가지고 만났다, 이건 차라리 쇼업 안 하는 게 나아요.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샤랍,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 말을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경청해 주라. 경청해 주라.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통상 상대방이 사기꾼 취급한답니다. 말은 잘하는구만. 말은 잘하네. 말에 진실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만나자마자 자기 신세 타령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업자에게 신세 타령을 하느냐면, 자기 신세 타령을 들어준 사람이었거든, 지금까지. 들어주면 거기서 해결돼요. 들어줄 때 커뮤니케이션이 60%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하는 것보다. 따라서 샤럽,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죠?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페이업, 빚지지 말라. 이게 빚값 있는 거 다 갚아라. 페이업, 빚지고 장사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내 꼴을 못 봤어요. 절대로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페이업, 빚지지 말라. 절대로 빚지지 마세요. 그리고 파트너가 됐건 스폰서가 됐건 빚지게 하지 마세요. 빚지게 하지 말아요. 빚져가면서 서인으로 사임나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지금 임전자 총장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드레스업을 모르실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백작부인처럼 입고 다니지 마시고 밑에 파트너들도 백작부인을 만들어 주시라,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알았네, 이제. 완전히 백작부인이 되셨거든, 지금. 마지막으로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 네트워크 사업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듯이 그 활주로를 달릴 때 힘껏 달려야 됩니다. 제일 비행기가 시끄러워요. 왜? 아주 사정없이 달려요. 몰입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가 4km가 됐건 8km가 됐건 솔솔솔솔 가봐요. 절대로 이륙 못합니다. 바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이륙하는데, 이륙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안전고도에 올 때까지. 왜? 엔진을 있는 대로 가동하거든요. 일단 안전고도 한 11,000m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조용하게 이제 승무원, 스튜어디스들도 안전벨트를 풀고 서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또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때가.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 오신 분들 이전에 젊은 놈들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몫이라도 됐잖아요. 에? 우리 몫이라도 됐잖아요. 그렇게 쉽게 불과 한 달 만에 200씩 올라온다 그러면 삼성, LG가 가만 놔뒀겠어요? 다 잡수고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래, 1000일 1000만원 작전, 그 다음에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 게 100일 3개월 동안 몰입해야 그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한 달이면 족하다. 그런데 저 양반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가능한데요, 보통 사람은 3개월 정도 뛰어야 됩니다. 죽어라고 뛰어야 돼. 스티브 잡스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놈은 나가라. 그만큼 열심히,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도 10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애플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냥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주었습니까? 자, 이게 세브롬입니다. 첫째 뭡니까? 드레스업. 예? 6번 어디 갔어요? 취업. 이게 6학년 이상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우 사장님 그렇죠? 이 인정을 하시네. 취업. 이게 하다 보면 맥이 빠져요. 누가 맥이 빠지게 하냐 하면은 스폰서가 맥 빠지게 하고 파트너가 맥 빠지게 하고 특히 고객이 맥 빠지게 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난 그런 거 안 해. 맥 빠지게 하면은 기운이 푹 빠져요. 취업. 이게 기운하고 용기를 스스로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안 나요. 이런 데 와서 기를 주고 받으면서 센터에 쇼업 해가지고 나타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애로사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뛰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뛰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코 손쉽게 돈 벌 수 없어요. 저기 있는 리더들 고생 무지무지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잠자는 시간 내에 다 뛰었어. 그 말은 진리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다 뛰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븐업을 마시고 기운을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슴사냥 게임은요, 루소, 장자크 루소 대부분 아시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가이자 저술가입니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들어있는 얘기를 게임학자들이 게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게임 이론가들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무리가 사슴을 쫓아가요. 사슴을 잡기 위해서 포위막을 좁혀서 사슴을 쫓아가. 그런데 쫓다 보니까 옆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토끼를 본 사람이 사슴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난 잘 모르겠고 바로 옆에 있는 토끼를 잡으러 토끼를 쫓아갔어요. 그러게 되니까 사슴은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토끼를 쫓아간 사람은 토끼를 잡아서 배를 채웠지만은 사슴을 쫓던 다른 무리들은 모두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작은 이득을 쫓아서 어떤 놈이 그걸 쫓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게임학자들이 게임으로 만들어냈어요. 일단의 무리가 사슴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사슴을 쫓는데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어디로 다니는지 사슴이 어디로 다니는지 그 길을 압니다. 그 시골에 가면 그 길 있죠? 다니는 길이 쫙 있어요, 나무로.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사슴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 사냥꾼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죽이고 옆에 숨어 있어야 돼. 자기 각자 위치에서. 그렇죠? 각자 위치에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놈 사슴이 안 와. 안 와. 그런데 마침 사슴이 오라는 사슴은 안 오고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러자 한 놈이 토끼를 잡으러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침 오고 있던 사슴이 사람이 푹 나타나서 토끼를 잡으러 쫓아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토끼를 쫓아간 그 사람은 토끼를 잡아서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나머지 무리는 몽땅 배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사슴 사냥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딜레마가 나오냐 하면은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사슴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uncertainty죠.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uncertainty 또는 리스크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끼를 봤는데 내가 토끼를 안 잡고 기다리면 저놈도 기다려줄 것이냐. 만약에 나는 기다리는데 저놈이 잡으면 내가 손해 아닌가. 요 두 가지 딜레마예요. 요 두 가지 딜레마. 자, 이것을 게임 매트릭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 행렬, 페이오프 매트릭스.
자, 두 사람이 경기를 합니다. 사슴 사냥을 하는데 두 사람이 협력을 해야 이 사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B 경기자, A 경기자. 그런데 만약에 요 게임은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B 경기자가 사슴을 쫓으면 A 경기자도 사슴을 쫓는 게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소득이 3이 됩니다. B 경기자가 사슴을 쫓는데 A 경기자가 토끼를 쫓기면 지가 토끼를 잡아봐야 1밖에 소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B 경기자가 사슴을 쫓으면 A 경기자는, A 사냥꾼은 반드시 사슴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가 둘이 다 이익이 돼요. 그런데 만일에 B 경기자가 토끼를 쫓으면 A 경기자도 반드시 토끼를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슴을 쫓으면 자기 소득은 제로가 되고 B만 토끼 잡아서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B가 토끼를 쫓으면 나도 토끼를 쫓아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의 소득은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딜레마 게임인 게 둘이 협력하는 겁니다. 둘이 협력하면 3을 얻을 수 있는데 두 놈이 다 배반하면 1밖에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나온 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협력해가지고 3을 얻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이득을 쫓아가지고 1밖에 못 얻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1밖에 못 얻더라. 그래서 이 게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협력을 하면 3을 얻을 수 있는데 1밖에 못 얻더라.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믿질 못해요. 불신. 두 번째, 작은 이득에 집착. 세 번째, 응징 수단, 그리고 그 크기입니다. 자, 내가 토끼가 나타났더라도 토끼를 잡지 않고 또 토끼가 나타났는데 내가 안 잡으면 저놈도 틀림없이 토끼를 쫓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사슴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놈이 토끼 잡으러 안 도망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서로 못 믿어요. 내가 안 잡으면 저 자식이 잡지 않을까? 애따 모르겠다. 내가 먼저 잡아버리자. 사슴이야 뭐 둘째 문제고 우선 내일 떡 2개보다 오늘 떡 하나가 더 낫지요. 이런 행위 서로 믿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불신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무지무지해. 논어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님께, 공자님, 정치가 뭡니까? 그렇게 말해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가 뭡니까? 그러면 공자님이 3가지를 이것이 정치다 그랬어요. 첫째, 족시. 이게 뭐예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줘라. 그게 정치다. 식량이 풍부하면 된다. 그럼 요것만 가지고 안 되죠. 두 번째, 족병 그랬어요. 족병이 뭐예요? 군사력이 튼튼해야 된다. 외적이 침입하면 밥 아무리 많아도 다 뺏어가보나 소용없잖아요. 족병,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 민신 그럽니다.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 정부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믿어야 된다. 이건 백성이 정부를 믿는 거고 정부가 백성을 믿는 거고 백성 상호간에 믿는 겁니다. 민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배부르게 해줘야 되고 배부르면 등도 따셔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고 외적이 침입하면 그 백성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것이 족병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민신. 지도자가 백성을 믿고 백성이 지도자를 믿고 백성 상호간에 믿고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자,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주 불가피하게 이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없애라. 군대를 없애라. 이걸 없애라. 왜냐하면 우선 먹고는 살아야 돼. 그렇죠? 우선 먹고는. 군대만 키우다가 굶고 있는 놈들이 북한 놈들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군대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자공이 두 개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없애라. 자,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고 요것만 놔둬라 그래서. 그러면 이상할 겁니다. 공자가 이거 아무리 뭐 형이사학적 무슨 꿈 있는가? 그런데 공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굶어 죽건 맞아 죽건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백성이 정부를 못 믿고 정부가 백성을 못 믿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믿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에? 믿지 못하면 밥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밥도 생기고 군대도 강해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신분립 이렇게 백성들은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분노가 지금 치민 거예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분노, 지금 영국도 분노, 캐나다, 뭐 호주까지 다 분노. 믿을 수가 없어. 이놈들은 워낙 개처먹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왜? 반칙이야, 반칙.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데,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보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내가 이 작은 이득을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우선 꽃감이라도 빼먹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버리는 게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미래에 더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현재 작은 이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징이에요. 응징 수단이 없거나 응징 수단이 너무 이 강도가 약하면은 토끼몰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끼를 잡으러 간 놈을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식은 토끼 잡아 먹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음에 토끼머리가 또 있을지 사슴사냥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네 배라도 채우고 보자. 다른 놈들이랑 굶건 말건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 반칙이 많은 것은 그 반칙을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있는데 반칙에서 얻는 이득보다 응징에서 잃는 코스트가 작을 때는 반드시 반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응징은 반드시 반칙을 해서는 손해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북한 핵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합니다. 그게 사슴사냥 게임이에요. 북한 핵인화는 사슴을 잡기 위해서 6명의 사냥꾼이 모여서 이걸 몰이를 하는 거예요. 몰이를 하는데 그러려면 6명의 사냥꾼이 합심 협력해서 북한 핵이라는 사슴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몽땅 자기 이득을 챙기느라고 전부 각자 토끼몰이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육자회담 자체가 열리지를 못해. 전부 자기 독재합냐로 정신이 없어. 그래서 북한 핵이라는 사슴을 잡지를 못해. 이게 아마 파트너 스폰서 관계 또는 파트너 관계, 이 관계에서도 자기 고집만 세우다가 문제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산보다 내 신발 속에 든 모래가 훨씬 더 나를 신경질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짜증나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
빈곤이라는 거대한 산, 그리고 실직이라는 거대한 산, 그리고 내 노후 생활 자금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내 스폰서, 이 매너 없는 행동 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신경질 나가지고 애터미는 좋은데 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 그만둬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이고 저 인간 피해서 다른데 다시 꼬레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놈의 모래를 내가 털고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모래가 될 수 있고 자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 그건 누구 얘기야? 그런데 자기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은 매우 단단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과 시멘트가 없으면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철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철근이 우리의 조직이라고 하면 물과 시멘트는 협력과 호혜주의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 각각이에요. 그냥 모래와 자갈이 전부 토끼 잡으러 가냐고 다 가버려. 그냥 거대한 사슴이 있는데 같이 잡으면 될 건데, 에이구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협력과 호혜주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혜택을 주면 나도 받는다. 호혜주의. 이렇게 해야 조직이 남의 성공을 보장해주면 내 성공이 보장됩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비결은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해봤거든 옛날에. 경험을. 근데 망했어요. 망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그게. 따라서 여기는 우리 애터미가 가는 길, 우리 사업자들이 가는 길, 이건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 사관학교입니다. 성공 대학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성공을 못했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조직도 고용주가 있고 고용당하는 고용인이 있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영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과 페이를, 소득을 맞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 되는데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또는 무슨 일로 식당을 그만두면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네트워크 조직은 애터미밖에 없어요. 내가 조사해본 바는. 왜냐하면 다른 조직은요 가입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매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내고 다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고용을 당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다면은 고용주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고용주이자 자기가 고용인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주고 좋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경영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거기서 사슴을 잡는 것은 자기의 몫이지 누가 잡아주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대학이면은 저는 항상 대학이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 가는 길을요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대학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동의의 반복 같은데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 그 배우는 순서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배우는데요. 조선왕조에서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를 결정한 것은 사서삼경입니다. 그런데 삼경보다도 사서가 중심이었어요. 삼경은 서경, 시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대학입니다. 대학을 제왕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왕이 되려면 대학을 공부해야 된다. 제왕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대학이에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성공사관학교고 성공대학이면 여기 졸병 양성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록 졸병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리더가 돼야 되고, 거대한 수만 명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려면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해놨는데, 그것이 대학 강령입니다. 강령. 모든 책에 맨 먼저 나오는 게 강령이 나오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팍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설하는 전문이 나옵니다. 대학은 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큰 가르침에, 큰 배움이죠. 큰 배움에 길이 있겠죠. 대학 지도. 대학의 길입니다. 대학의 길은 이렇다. 대학이 가는 길이 이렇다. 그러면 리더가 가는 길이 이렇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큰 배움이 가는 길은 이렇다. 어디에 있느냐? 제 명명덕. 요 명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 이 앞에 명은 동사입니다. 브라이튼. 밝은 덕을 밝게 하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심성이 다 고왔다 그 말이에요. 밝은 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가난에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리고 사기 쳐먹고 도망간 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때문에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무거워지고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 잔소리에 짜친 남편 술 먹고 와서 맨날 잔소리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시 밝게 해주는 것이 대학에서의 배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 명명덕하며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으며. 요건 뭡니까? 우리 내부에서 출발하죠. 우리 내심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말이. 껍데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리더십이고 제왕학이면은 백성을 살기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지금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무슨 형이상학적 얘기만 잔뜩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밝아졌으면은 제 친민하며. 지도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고 백성과 백성이 친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협력이에요. 협력해서 친하게 되도록 리더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리더와 파트너가 친하게 돼야 되고 파트너 상호간에 친하게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제 친밀하며. 그리고 끝으로 제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 머무니까 이건 뭐 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딘 가서 머무르려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동사입니다. 뭐 다다르는 데 있다. 여기도 지선은요, 지극한 선, 그러니까 아따 이것도 무슨 형이상학적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안 되겠는데 그 말 아니고 참 좋네 그 말이에요. 참 좋네.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이 사회가 살기가 좋네? 그렇게 만드는 게 대학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 회사가 참 좋네? 그렇게 만드는 게 길이다. 그렇게 만드는 게. 거기서 무슨 여기서 형이상학적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려면 그 먼저 자기가 받게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와 리더와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 상호 간에 서로 친하게 돼야 되고. 친하면 협력하게 돼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원수지간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그냥 되겠어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단계가 8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물. 이게 격자는 막대기 격자입니다. 물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같은 사안이에요. 일, 현상. 물을 격한다. 격은 이 막대기 격자니까 물을 막대기로 때린다.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이 격자는 우리 말에 현재 들어있는 격자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문이
우리 옛날 우리 이 한옥의 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 있는 걸 우리는 격자라고 그럽니다. 격자 무늬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대 격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이나 그런 것들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또는 품격, 또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옳은 말, 좋은 말을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물은 현상을 올바로 파악한다 그런 말이에요. 현상을 올바로 본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올바른 패러다임을 갖는다. 이건 패러다임. 올바른 패러다임.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면은 거기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물을 올바르게 본다. 현대가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이게 지식정보화 시대다. 그리고 이제 생명시대로 넘어간다.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보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식을 얻고, 여기서 경무를 하지 않고 지식을 얻으면 엉터리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엉터리 지식을 얻을 수. 경무를 한 다음에 요 지자는 지혜란 지식이라는 뜻도 있고 논리지, 지혜, 위즈덤, 지혜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한자밖에 없었는데 무지한 놈이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썼어요. 같이 썼다가 후대에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후대에 여기 가로할자가 붙어서 지혜 지자가 된 겁니다. 하여간 이때는 지식 또는 지혜입니다.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고 또는 지혜를 얻고, 올바로 패러다임이 올바로 돼야 그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말입니다. 저 성자는 중용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형이상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이죠. 마음이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심, 이제 마음을 바로 하고. 티포테스에서 나왔죠. 저놈을 내가 울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손해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몸 공부가 돼. 수신. 몸을 닦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정을 가진할 때쯤이다. 수신 제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치국.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서 평천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천하. 자, 여기서 보면은 경물하고 치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혜를 얻는 것 또는 지식을 얻는 것. 이건 머리 공부입니다. 이게 머리 공부야. 머리 공부. 인텔렉츄얼 디스플린이라. 머리고 무슨 뭐 알아야 될까? 이게 텅 비었다.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 성공 못합니다. 사를 올바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이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성의 정심, 마음 공부, 마인드 디스플린,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전부 다 몸 공부입니다. 몸으로 이걸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피지컬 디스플린. 따라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수신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올바른 몸가짐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는 우리 애터미를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하고 원칙도 없고 엉망진창이고 사업한 데서 베팅이나 하고 돈이나 빌리고 갚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가 안 된 거예요. 가지런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애가 헝클방클 돼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치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박광길 회장님이 늘 유통의 허브가 돼야 된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국내를 평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국내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국내 유통의 허브가 되고, 평천하는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글로벌,
문자 그대로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게 평천화예요. 평천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전부 자기 토끼 잡느라고 그냥 사정없이 쫓아다니면 다음에 더 큰 사슴을 얻을 수가 있는데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얼른 눈앞에 토끼 한 마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 모두 사슴을 잡으러 쫓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